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라는 챕터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꼭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디지털 금융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 어떤 특징들에 더 이제 좀 주목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이슈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빅테크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는 없습니다만은 몇 가지 이제 조작적인 정의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빅테크라는 것들이 최근에 부상되고 있는 것들이 꼭 국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빅테크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금융산업에서 어떤 이슈, 잠재적이든 현실적이든 그런 이슈들을 제기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럼 이런 디지털 경제의 부상 또는 디지털 금융의 어쨌든 발전에 대응해서 금융회사들은 어떠한 숙제들을 안고 있는 건지, 뭐 저희 그룹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금융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디지털 금융의 건강한 발전, 뭐 디지털 금융 생태계라고 불러도 좋고요. 그런 것들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정책적으로 어떠한 좀 제도적인 세팅이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점들을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지만 금융산업 또는 금융업 뭐 이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뭐 매크로한 측면에서 보면 뭐 초저금리가 굉장히 장기화됐다든지 뭐 고령화 또는 뭐 1인 가구의 어떤 부상과 같은 가족 구조 또는 구성의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말고도 어떤 고객들의 선호, 행태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들도 굉장히 크죠.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은 뭐 정확히 영어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언택트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뭐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어떤 이 비대면 어떤 경제 활동 또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소비자들 또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죠. 흔히 하는 말로 디지털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죠. 뭐 이미 다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사항들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주요한 환경 변화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경쟁 구도라고 하는 건 결국 핀테크나 빅테크로 대표되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금융업의 진출을 확대하면서 나타나는 제반 이슈들 뭐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책적인 또는 제도적인 변화도 이제 사실은 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또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금융회사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플랫폼 경제 그 다음에 빅테크의 어떤 금융업의 진출 뭐 이런 이슈를 중점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네이티브인 MZ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등장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 당연하고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밀레니얼 세대, 80년대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 특히 경제활동의 주축으로 이제 올라서게 되는 어떤 그런 국면이고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도 활발하게 하지만 이런 금융에 대한 니즈, 선호 이런 것들이 제일 적극적으로 표출이 되는 어떤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Z세대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세대입니다만은 사실은 2030년쯤 되면 Z세대 말고 또 그 밑에 세대가 또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세대들이 사회의 거의 인구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오겠죠.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MZ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들은 흔히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쭉 보시면 아마 여기에 밀레니얼 세대이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8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쭉 보면 예를 들어서 유년기, 성장기, 청년기 이런 걸 거치면서 카페나 커뮤니티, 인터넷 이런 것들에 아예 자라면서부터 익숙하던 세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하고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나 중심의 소비 의식, 뭐 그다음에 스마트폰 활용이 굉장히 일상화돼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뭐 가성비, 가심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소비에 대한 선호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거 하면은
도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뭐 꼭 그게 윤리적인 소비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의식들 이런 것들이 그 이전 세대하고는 확연히 달라진 어떤 그런 구분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금융에 대한 기대가 뭐냐? 심플합니다. Fast and easy. 일단 빨라야 된다. 그리고 직관적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뭔가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만 engaging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좀 뭔가 그 내가 하는 어떤 일상적인 생활 활동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가고 싶다. 또는 자동차를 사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또 그 여행 경비를 우리가 어떻게 모을 거냐 또는 조달할 거냐 활용할 거냐 또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여행자 보험도 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는 약간 중간재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소비재가 아니라 내가 뭔가 최종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고 그게 뭐 대표적인 게 소비가 되겠지만 그런 거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 이런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금융 상품이 뭐 금리가 높고 낮습니다. 수수료가 쌉니다.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용도, 어떤 목적으로 그런 금융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 이것과 연결돼서 사실은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만의 경험. 쉽게 얘기하면 그 이 MZ세대의 특징 중에 앞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나한테 맞는 거 그리고 나만이 어떤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 이런 서비스였으면 더 좋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 뭐 언택트 금융이 가속화됐다고 얘기했는데 코로나 얘기하면서 제일 저희들이 주목하는 건 우측 그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보통 초기에 이제 얘기할 때 불과 코로나 직전 한 2018년 19년만 하더라도 야 이건 세대별로 달라. MZ 세대는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X세대나 베이비 부모 세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MZ 세대는 모바일이나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할 수 있어도 그 전 세대들은 여전히 아날로그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칠게 표현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이건 변하지 않을 거야. 이제 와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거나 배우지 않을 거야. 라고 봤던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저희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도 역시 글로벌리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거 데이터를 가져왔지만 50대와 60대 같은 굳이 얘기하자면은 X세대 또는 더 나가서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디지털 경험에 굉장히 친숙해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세대별로 이렇게 분리되고 있고 또는 분화되어서 이렇게 소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디지털 경험 또는 언택트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면적인 어떤 그런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디지털 금융에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고 또는 가장 초기부터 빠르게 성장한 부분이 지급결제 서비스 영역입니다. 간편결제 사업자들이라고 일단 보통 얘기를 하죠. 이렇게 보면 저희들 지급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업태가 신용카드인데 신용카드 말고 소위 간편결제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금융회사, 제조사, 정금업자. 뭐 금융회사는 다 아실 테고 제조회사는 삼성전자하고 LG예요. 그리고 전금업자는 27개가 있습니다. 각종 빅테크, 핀테크 뭐 이런 업자들이 이제 새로 들어와서 이제 형성이 됐죠. 근데 전금업자의 비중이 간편결제 이용액 중에 한 46% 절반까지 됩니다. 근데 전금업자 중에 쿠팡페이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 세 개의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이용의 규모에서의 그 비중이 88%입니다. 간편결제 사업자가 27개가 있지만 사실은 3개가 다 가져가고 있는 그런 시장인 거죠.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크고 있고 이런 게 이제 변화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은행은 제조와 판매 또는 제조와 유통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 업체였죠. 다시 말해서 판매는 채널 쪽으로 해서 채널을 통해서 고객들을 만나고 고객들에게 이러저런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뭐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채널 이용률 같은 경우가 영업점, 지점이죠. 8년도에 70% 정도 되는 게 지금은 한 60% 정도로 떨어졌고요.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반면에 스마트폰 뱅킹 같은 경우는 11년만 해도 불과 10%대였던 게 지금은 62.6, 63% 가까이 되는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은행들의 영업 점포가 계속적으로 2016년에 7,100개 정도에서 지금 올해 6,300개 정도 되는데 줄어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손님이 찾아오지 않고 웬만한 어떤 금융 거래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하기 때문이죠.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뱅킹 아시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픈 뱅킹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들의 정보를 다른 금융사 또는 빅테크 또는 핀테크 업자들도 그 정보를 이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든 어떤 제도라고 일단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가능합니다만 기존에는 내가 거래를 하고 있는 내가 거래 계좌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금융회사하고만 거래를 했고 내 정보는 그 금융회사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훨씬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공되는 정보가 이제 딱 정해져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새롭게 어떤 새로운 상품이나 자산관리 서비스, 상품 추천 이런 다양한 부가 서비스 기능들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12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초에 본격 출범하게 되는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고객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이제 충분히 활용해서 단순히 내 거래 계좌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금융 거래들을 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정보 그걸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결국 이거는 시장 경쟁 측면에서 보면 금융 서비스가 전달되는 경로가 일단 달라지는 것이고 고객 기반 같은 경우도 이제는 중요한 거는 어떤 은행이냐 어떤 사업자 다시 말해서 어떤 제조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판매 채널 흔히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죠.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크게 이동하는 어떤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이제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라 계좌 이체, 송금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산관리 중심으로 리테일 영역의 어떤 서비스 모델들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정급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자가 만약에 도입이 되면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유사은행 업무를 일단 수행을 하게 돼 있는 비은행 또는 비금융 어떤 회사인 전자금융업자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독립적인 계좌를 발급을 할 수 있는 비금융회사가 사실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지급결제 계좌로. 그 다음에 선불충전금 500만 원까지 되고 후불결제 30만 원까지 되죠. 후불결제 같은 경우도 금액도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30만 원에서 더 늘어날 확률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가지고서는 여러분들 소액 결제할 때 1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정급 통과되는 게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별로 이슈로 제기가 되고 있지 않지만 통과된 다음에는 당연히 또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도 그만큼 늘려줘라는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어쨌든 종합지급결제업자는 마이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겸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다양한 어떤 관계 업종의 회사들하고 제휴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은행이나 카드가 제공하던 서비스들을 거의 상당 부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금융업권의 규율을 받는 금융업 라이센스가 아닌 비금융회사로 법률적으로 정의가 되는 전자금융업 라이센스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규제의 레벨이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디지털 금융 플랫폼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결국 모아놓은 것이고요. 결국 핀테크, 빅테크가 금융 진입하는 부분들을 금융 비즈니스 영역별로 쪼개가지고 저렇게 이제 좀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묶어가지고 본다 그러면 결국 저런 영역들을 상당 부분 다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자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기본적인 흐름이기도 하지만 많이 익히 들어서 아시고 있고 경험해 보신 부분들일 겁니다. 그럼 이제 빅테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빅테크라고 하는 것들이
뭐 물론 이제 빅테크라고 한다는 건 플랫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이 다양한 어떤 금융과 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기술 대형 기술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그 뒤에 다시 보시기로 하고 각 국가별로 빅테크가 금융업에 진출한 현황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위 가파로 얘기가 대표되는 소위 이제 대표적인 어떤 빅테크들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밑에 이제 은행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미국 가파 같은 경우는 은행 라이센스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고 받기 싫어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은산분리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이기도 하고 은행업 라이센스를 받았을 때 받아야 되는 규제의 강도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굳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은행업 라이센스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요. 오히려 피하는 거죠. 대신에 다양한 형태의 제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 라이센스를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이버처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금융업자 라이센스를 가지고 직접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나 보험사 같은 것들을 자회사 형태로 이제 세워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서비스 모델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적어도 이제 그 기존의 그 글로벌리 주요 국가들에서 빅테크 사업자들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금융 어떤 본연의 업무 영역으로까지 점차 자기의 경제적인 영토를 확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빅테크의 기업 가치, 뭐 상장 IPO나 상장을 했을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만은 뭐 올 상반기에 굉장히 이슈가 됐지만 기존의 금융 상품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던 대형 금융사들, 뭐 4대 금융그룹으로 대표되는 이런 회사들의 소위 시가총액보다도 훨씬 높은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근데 글로벌한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상위 10, 뭐 이렇게 순위를 쫙 매기면 1위부터 4위가 가파입니다. 가파가 이제 시총으로는 이제 제일 높고요. 그 규모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죠. 그래서 뭐 이런 글로벌하게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빅테크 같은 경우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고객 기반을 활용해서 어떤 이런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어떤 이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고객 수가 1,000만 명이 넘는 그 플랫폼이 뭐 이런 관계사, 저희 계열사 이런 형태로 해서 뭐 6개, 7개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웬만하면은 얘네들한테 잘 알려진 그런 어떤 이 자회사 같은 경우는 특정 영역에서 고객 기반을 이미 1,000만 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은 빅테크하고 핀테크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뒷장에 설명하시겠지만, 근데 그 전에 보시면 이게 이제 X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기업 규모입니다. 뭐 자본 규모가 됐든 아니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가 됐든 또는 고객 수가 됐든.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도 당연히 빅테크하고 핀테크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글로벌리 당연히 이렇게 쌍봉 비슷하게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핀테크가 만약에 통합 수익 이런 걸로 보면은 거의 바닥을 기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겠죠. 이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그리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 핀테크다라고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484개입니다. 484개. 많아 보이시나요? 택도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484개라는 숫자 자체도 많지 않지만 그 484개 중에 소위 말해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핀테크라고 분류되는 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매출의 규모 이런 것들을 아무리 뜯어놓고 봐도 사실은 뭐 빅테크하고 견주는 건 고사하고 그 자체로 서스테이블 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핀테크의 성장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초보적인 단계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어떤 이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디지털 금융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은 한편으로는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유도한다는 것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 모델이나 혁신적인 금융 어떤 회사들 또는 어떤 그런 모델들이 좀 더 활발하게 나오고 성장하고 이러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림 개념도에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양극화 내지는 분리가 더 심화되어 있다. 좀 불균등하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언번들링과 리번들링은 아마 개념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언번들링은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하던 모든 일들,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대출한다든지 또는 송금, 이체한다든지 이거 다 금융회사가 하나가 다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중에 일부 업무들을 쪼개가지고서는 자기의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저렴하게 디지털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핀테크고요. 그런 서비스 모델들이 많이 나오는 걸 언번들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 금융회사들은 뭔가 이런 서비스를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할 때 번들링해서 팔았다. 사실은 번들링이라는 말도 지금 보니까 번들링이고 그때는 은행밖에 또는 금융회사밖에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번들링이라고 부를 이유도 없었죠. 당연히 금융회사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핀테크나 이런 기술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는 걸 보니까 그 전체 과정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그거를 사업 모델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송금만 따로 뗀다든지 이체만 따로 뗀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뭐 신용 조회만 따로 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언번들링입니다. 그 다음에 리번들링은 거꾸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금융회사가 아닌데 빅테크가 해당이 되죠. 그런 것들을 다 서비스를 조합을 해서 금융과 비금융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업체가 사실은 소비자한테 제공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리번들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핀테크하고 빅테크는 다르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핀테크도 그렇고 빅테크도 그렇고 저희가 뭐 워낙 흔하게 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뭐 법률적으로 또는 뭐 학문적으로 데피니션이 있는 건 아니죠. 단지 이제 여기서 저희 나름대로 조작적인 정의, 그냥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쉽게 조작적인 정의를 하자라면 핀테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술 기반한 소규모 신성기업이고 중요한 건 서비스 모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번들링, 그러니까 금융사업의 밸류체인, 가치사슬 내에서 일부분을 자기들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진 소규모 회사, 기술 회사, 이거를 핀테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밑에 사례들이 뭐 무지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뭐냐면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플랫폼. 온라인상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플랫폼이란 건 뭔가요? 수요자와 공급자 양 중간에서 그 둘을 연결시켜주고 매칭시켜주고 또는 매칭하기 위해 필요한 이러저러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사실은 사업을 영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뭐냐면 금융과 비금융 사업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사업을 영위한다는 겁니다. 금융과 비금융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거를 묶어서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리번들링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는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게이트키퍼는 문직이에요.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혹시 모르시겠지만 좀 연령대가 저랑 비슷한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디스코텍 같은 데 갈 때 앞에서 그 통과를 시킬 건지 아니면은 통과를 안 시킬 건지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통과를 시켜줘야 들어갑니다. 문직이죠. 게이트키퍼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뭐냐면 자기 플랫폼에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라는 것들을 선별하고 가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이트키퍼라는 게.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들이 게이트키퍼가 됐을 때 굉장히 이런 차별의 이슈나 어떤 경쟁상의 이슈를 제기한다. 뭐 이런 의미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은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업자만 가능해요. 소위 말하면 빅테크만 가능한 거죠.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와 빅테크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빅테크가 구상하는 거에 대해서 뭘 우려합니까? 어떤 게 우려 사항입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이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빅테크 또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특유의 네트워크 효과 또는 규모 및 범위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공급자가 많아지면 거기 살 게 많아지고 볼 게 많아지니까 수요자들도 많아지고 수요자들이 많아지면 또 다른 공급자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상호 시너지 효과 같은 것들이 네트워크 효과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사실은 미국 연방거래위원장인 리나 칸이 이제 자기 학위 논문에서 얘기했던 거죠.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약탈적 가격 책정하고 수직 통합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래서 약탈적 가격 책정 같은 경우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어떻게 고객 기반을 그렇게 많이 끌어들였냐. 기존의 사업자들도 많았고 기존의 사업자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물건을 사고 파는 하다못해 백화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했던 것들이 뭐냐면 초기에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원가 이하의 가격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훼손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직통합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플랫폼 사업자가 가치 사슬의 앞뒤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겸용하면서 이 업종들을 서로 아까 리번들링도 말씀을 드렸지만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듭니다. 수직통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풀필먼트, 배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풀필먼트 서비스에 진출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아마존이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구독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우리로 치면 당일 배송 이런 컨셉으로 사실은 제공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아마존은 배송 회사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형 배송 회사들한테 그 배송 업무를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UPS였어요. 페덱스도 있고 UPS도 있는데 UPS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UPS한테 우리 거는 70% 싸게 해줘. 물량이 많으니까. UPS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규모가 크니까는 싼 값에 줬죠. 근데 UPS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거래할 때는 싸게 물량이 크니까 싸게 줬지만 거기서 본 손실을 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그 위탁을 요청하는 업체들 거기에는 오히려 가격을 올린 거예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아마존께 싸요. 다른 것들은 그 전보다 더 비싸졌어요. 오히려 배송료 올라가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시장 지배력을 훨씬 더 강화했죠. 그리고 나서 아마존은 풀필먼트 회사를 따로 또 세웁니다. UPS 망하게 된 거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가치 사슬 어떤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그 다음에 배송까지 그 뒷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영역들을 자기네가 다 장악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플랫폼 회사니까. 플랫폼 회사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랬을 때 저게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 저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반독점 어떤 정책들 이런 것의 어떤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 같은 경우는 오른쪽 보시면 규제 불규정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법이 기본적으로 전업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행은 은행법에 그 다음에 금투업은 금투법에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는 보험법에 이렇게 각 업권별로 그 업권의 어떤 업권을 규율하는 그 업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건전성 규제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고 금융에서는 공통적으로 리스크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부 통제 관련된 이슈들 같은 게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죠. 그렇게 쫙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러저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공 기능을 보시면. 근데 전공업자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고유한 의미의 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직간접적인 형태로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다 하게 돼 있죠. 규율은 받지 않고 서비스들은 제공하는 이런 형태고요.
밑에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법도 금융법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금융법 개정안에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뭐냐면 전자금융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자금융업자는 원래 처음에 전자금융업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일종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기보다는 금융회사들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어떤 부가적인 또는 어떤 인프라 측면의 어떤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다 보니 얘네들까지 금융 라이센스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데서 기인을 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은 굉장한 루프홀이 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빅테크 같은 경우는 금융과 비금융, 그리고 이제 데이터죠. 이걸 통해서 소위 빅블러 시대에 융복합 사업화라는 것들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근데 금융회사는 다들 아시지만 금융업 이외의 비금융 업무에는 진출할 수 없습니다. 그죠?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투자와 관련해서 연결되지만 비금융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제한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은산분리이죠. 그래서 저기서 나오는 15%라는 것들은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은행은 못 갖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모두에 적용되는 금산법에 따르면 20%입니다. 20% 이상 못 갖게 돼 있죠. 반면에 빅테크는 핀테크나 비금융 스타트업에 투자 제한이 없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벌써 투자하거나 자체적으로 창업한 이런 회사들이 118개가 넘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최근에 반독점, 플랫폼 사업자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만들면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러한 과도한 M&A 같은 경우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이것들이 이제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저게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그겁니다.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경쟁이 좀 더 활성화되고 이러기 위해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점점 더 큰 회사가 돼서 적어도 플랫폼 영역에서 또는 혁신적인 서비스 영역에서 굉장히 경쟁적인 시장 구조 이것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가장 제도 설계나 정책 목표에 맞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잡아먹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이슈가 없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저 M&A를 규율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기네의 서비스 모델하고 중복이 되거나 자기네 서비스 모델을 위협할 것 같은 핀테크를 사버리는 거예요. 사서 그 서비스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경쟁 제한적이라고 판단해서 저걸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쟁 제한성이 없다라는 것들을 니들이 입증해라. 그래야 우리가 M&A 그 심사할 때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법안을 만든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그런 제한이 없고 오히려 은행이나 카드 같은 기존 금융회사는 은산분리 때문에 저거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데이터 독점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플랫폼을 통해서 수많은 수요자, 공급자가 인터랙션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 대표적으로 상거래가 되겠죠. 상거래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갖게 됩니다. 그죠? 갖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마이데이터를 했을 때 정보를 공유하게끔 기존의 은행이나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를 다른 어떤 금융사나 핀테크한테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의 원칙이 유럽의 GDPR에 입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그 소비자 본인한테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거를 제3의 사업자한테 내 정보를 줘라고 지시를 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은 따라야 한다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어떤 문제의식의 출발점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과연 예를 들어서 핀테크 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런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느냐? 기존 금융사들은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보시면 그것 외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지배력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제 몇몇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알고리즘 가격 담합이나 이 과도한 정보 수집 및 남용.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페이스북 때문에 이제 독일에서 이제 이슈가 됐던 거, 우리나라에서는 뉴스가 됐는데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무제한 수집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사실은 자기들의 서비스를 주는 것 이외의 어떤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카카오택시와 비슷하게 우버 같은 경우도 탄력 요금제라는 것들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우버 택시를 찾는 수요자들에서 이제 어떤 부르는 가격과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우버 택시 기사들이 제시하는 가격과 그것들이 이제 맞는, 우리가 이제 경제 언론 같은 데서 배운 그런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되고 뭐 이런 거라고 해가지고 탄력 요금제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 알고리즘 내에서 사실은 우버 기사들이 우버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담합을 한 혐의가 있어가지고 2016년에 이제 기소가 돼서 이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투명하고 객관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 이런저런 조작적인 담합 행위가 가능한 경우, 정보, 데이터를 이용해서 반경쟁적인 행위를 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경쟁사 차별. 뭐 심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맨 밑에 구글이 경쟁사 차별한 건 뭐냐면 자기가 검색 순위를 조작해서 자사 서비스를 순위를 높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봐도 구글 같은 데 찾아서 막 수십 페이지 찾아가지고서는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 보고자 하는 정보를 찾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많아봐야 한 네다섯 페이지 뭐 이런 정도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고르게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검색 순위 오른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정보나 상품을 구매할 확률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자사 서비스로 우선 노출하는 것들이 반경쟁적인 행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예 법으로 이런 그 가파 같은 이런 어떤 IT 기업들의 또는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특정한 고객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그리고 공동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움직임들이 있는 거고요. 뭐 그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규제 흐름들은 일단 일본, 뭐 한국, 중국, 유럽, 미국 이런 우리가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서는 잇따라서 최근 1, 2년 사이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온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러면 금융회사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사실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심플하게 보면 제조와 판매를 그동안에는 금융회사가 혼자 다 했는데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 게 제일 큰 이슈입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전통적인 은행 같은 경우 이게 채널이고 이게 상품인데 상품은 뭐 제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채널은 이제 판매 쪽이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든 상품은 우리 채널에서 팔 거야. 전통적인 은행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은행에서 적금을 파는데 신한은행이나 KB은행에 적금을 팔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왜? 손님들이 꾸준히 계속 지점을 찾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더 이상 손님들이 지점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그게 마이데이터가 됐든 종합지급결제업자가 됐든 다양한 다른 어떤 회사의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주는 우리 거가 아닌 별도의 어떤 고객 접점이 생긴 채널이 생긴 그런 상황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 상품을 제3자의 그런 어떤 채널에까지 한번 쫙 펼쳐서 보자. 이게 쉽지 않아요. 표준화된 상품을 일단 판매하는 뭐 이런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은행들이 적금이나 무슨 뭐 대출 상품 같은 경우를 자기 채널뿐만이 아니라 뭐 온라인 채널이든 뭐든 자기 자사 채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나 또는 카카오나 다른 무슨 뭐 예를 뭐 뱅크샐러드나 이런 플랫폼을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또는 그 중개해주는 그런 플랫폼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우리 상품을 이것 좀 팔아주시오. 그러면 그 플랫폼에는 하나은행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을 거고 그걸 비교해서 보여주고 손님들이 선택하도록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판다라는 거예요. 저게 사실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냥 만들어서 올리면 되니까 굳이 채널이나 이런 쪽에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이. 문제는 저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표준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플랫폼이 사실은 우리하고 경쟁 관계가 없어야 되겠죠. 우리하고 경쟁 관계가 있고 그 플랫폼대로 선호하거나 아니면 자사 서비스나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알고리즘 담합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사 차별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6번 같은 경우인데요. 뭐 생태계 조율자인데 쉽게 얘기하면 상품도 우리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상품도 팔고 그 다음에 채널도 우리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도 쓰고 솔직히 상품도 우리 거 남의 거, 그 다음에 채널도 우리 거 남의 거 다 쓴다 이런 건데 중요한 건 그거를 다른 어떤 제3자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한테 우리 상품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나름대로 오너십이라든지 아니면 이니셔티브를 쥐고 저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고민인 거고 그래서 기존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금융에서 플랫폼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이거 그냥 넘어가고 이거는 뭐 그냥 여러 가지 얘기들이니까 뒤에 다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맥킨지에서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리는 그림인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종의 생태계예요. 그러니까 빅 블러가 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크게 12개 정도로 묶여 있는데 저거 하나하나가 옛날에 보면 저 큰 덩어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개개가 별개의 업종이었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근데 지금은 그게 한 덩어리가 돼서 소위 이제 산업 간 경계의 종말이나 융복합화 얘기할 때처럼 하나의 사업자가 저런 가치사를 전체를 엮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는 다양한 제휴를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생태계의 변화라는 것들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플랫폼에 또는 플랫폼 중심으로 어떤 산업 생태계가 변화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이슈라는 거고 뭐 이건 다들 많이 아시는 걸 것 같은데 DBS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은행이죠. 그리고 우리로 치면은 우체국 은행까지 포함하고 있는 대형 은행인데 얘네 같은 경우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비금융 서비스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택, 여행, 자동차, 유틸리티. 근데 저게 단순히 금융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주택이라고 치면 그런 겁니다. 지금 저런 거를 하고 있는 기존 금융사도 많지만 처음에 주택을 내가 사겠다고 생각하면 주택 구매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디 로케이션을 내가 찾는다든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세, 가격이 얼마쯤 되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실제로 그걸 사기 위해서는 직접 그 집에 가가지고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집을 사기 위해서 또 대출도 일으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집을 산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행위가 처음 시작부터까지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그런 프로세스를 대응을 해주는 원스톱 서비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뭐 지금 우리도 그렇죠. 그냥 주택담보대출 팔면 돼요. 그죠? 그 사람이 어느 집을 원할 건지 뭐 할 건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삼는 거니까 주택 가치만 그냥 시가에 따라서 나오게 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대출 한도 정하고 팔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손님한테 어떤 집이 좋은지 어떤 집이 적합한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는 것들이 이러저런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주택 구매와 관련된 앞단의 어떤 행위들까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 금융상품의 판매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금융사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나 유틸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좀 다른 얘기지만 그 다음에 뭐 스페인의 유명한 BBVA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버 드라이버들한테 계좌를 트게 해야 되는데 왜냐면 우버 드라이버한테 우버사에서 뭐 하고 나면은 그 운행하고 나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고받고 해야 되는 계좌가 필요해요. 그거를 제휴를 해가지고 BBVA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계좌 개설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거를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이 은행 같은 경우는 공동 브랜딩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우버 드라이버를 그 새롭게 또 고객으로 이제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휴를 통해 가지고 플랫폼 사업자하고 제휴를 통해서
어쨌든 자기 고객 기반을 늘리는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해요. 구글 사례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아무튼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일단 하는 게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서비스 모델들이 있는데 또 하나 플랫폼 요것만 하나 설명드릴게요. 우측에 있는 것만.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렇죠. 금융 서비스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업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회사만 제공하는 거예요. 뱅킹 서비스 같은 건 은행이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항공사나 여행사 이런 데들이 있다. 지금은 그게 제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거기서 그 항공이나 그러니까 여행이나 아니면은 뭐 항공, 숙박 이런 거 관련해서 내가 요금을 지불하고 뭐 한다든지 하게 되면 또는 경우에 따라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또는 적금을 든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이 다 금융사들하고 연결이 돼서 해야 되는데 저건 바스라는 건 서비스형 뱅킹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회사들한테 뒷단에서 사실은 그 은행들이 그 시스템을 API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바로 그 여행사가 제공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사가 플랫폼이고 뒤에 은행은 그 플랫폼이 완전히 모든 서비스가 풀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뒷단에서 뱅킹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이런 모델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잘 안 돼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서비스형 뱅킹이라고도 하는데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점차 활성화될 거고 기존의 금융사들 같은 경우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 고객만이 아니라 저런 아까 말했다면 여행사의 고객들을 우리 은행의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거꾸로 단점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하게 되면은 저 고객이 꼭 우리한테 온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우리의 브랜드는 자꾸 이제 사라진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들이 한편에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것들도 사실은 필요하고 채널은 뭐 오늘 주제와 좀 상관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디지털 금융에 대응을 한다 할 때 금융사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고민스러워하는 게 탤런트입니다. 인재입니다. 이게 일단 워낙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한 탓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의 금융회사,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촘촘한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내부 통제나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바꾸려고 그러면 수십 군데 사실은 협의도 돌리고 이걸 따져야 돼. 그래서 은행은 프로세스 하나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돼 있어요. 그게 꼭 규제 때문이든 내부 프로세스 때문이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인력들을 첫 번째는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거고 워낙 경쟁이 심하고 요새는 다 네이버나 카카오 또는 어떤 기술 기업들, 스타트업들로 많이들 가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은행원들도 글로 그냥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런 디지털 어떤 기술이나 역량을 가진 인재를 구하기가 힘든 데다가 어렵게 구해와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규정, 규제 또는 그 프로세스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소위 말하는 레거시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위에 탑 매니지먼트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속도가 잘 안 나는 거예요. 변화의 속도가.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고민이고 그래서 이 디지털 인재를 확보해서 그 인재들이 마음껏 자기의 아이디어와 자기의 역량을 제대로 조직 내에서 발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제도 또는 그런 어떤 문화 이걸 만드는 것들이 지금 현재 금융회사들 모두가 고민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풀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과제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그냥 쑥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금융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빅테크하고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을 통해 가지고 경쟁 구조가 어떤 게 바람직할 거냐?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겁니다. 제조와 판매가 묶여 있는 것들이 한 그 회사가 제조부터 판매까지 다 하는 이런 구조보다는 제조와 판매가 조금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소비자 웰페어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사전적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면
이 판매 영역에서 그 판매 시장 또는 판매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유지가 됐을 때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판매 국면이 만약에 독과점이 돼버리면 제조업자들이 거기에 종속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바람직한 시장 구조 또는 경쟁 구조 또는 혁신 촉진적인 그런 구조라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독과점적인 시장으로 전환해서 사실은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빅테크가 판매 부면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 밑에 있는 다양한 금융사를 비롯한 다른 사업자들이 있고 그 제조사들이 저 판매업자한테 종속되는 이런 형태. 저것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은행은 은행대로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또 거꾸로 제휴도 하고 그런 거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조에서 판매까지 해주는 그런 사업자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다각화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3자 간에 다시 말해서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좀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건 빅테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진입이나 영업 규제, 특히 어떤 경쟁과 관련된 어떤 이런 규율 같은 경우는 레벨링 플레잉 필드, 다시 말해서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들이 경쟁 촉진적이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핀테크 같은 경우는 뭐 스몰 라이센스든 샌드박스든 좀 더 라이트한 어떤 그런 규율을 통해 가지고 성장이나 진입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결국은 바라건대는 예를 들어서 이런 핀테크 사업자들이 성장을 잘해서 뭐 빅테크 또는 빅테크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융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들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좀 더 완화된 규율 체계와 어떤 그 이 육성을 위한 이런 어떤 정책 또는 제도가 필요한 거고 이쪽은 거꾸로 어떤 시장 지배력의 남용이라든지 반경쟁적인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동일행위, 동일규제가 그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동일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동일한 규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은행 예를 들어서 업법에 적용을 받는 기존 금융회사 대표적으로 은행인데 은행업을 만약에 영위하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하거나 수신을 한다는 그 행위와 전금업자가 대출을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또는 그 수신을 한다는 이 행위가 동일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규율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규율의 정도가 크게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고요. 그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거의 주요 국가들 모두에서 다 이런 것들을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BIS 같은 경우 최근에는 오히려 이런 식의 동일 행위, 동일 규제는 activity based regul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근데 entity based regulation을 해야 된다. 그 activity만 갖고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저 entity based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 재벌 같은 경우는 대기업 집단이라고 해가지고서 공정거래에서 따로 규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에서는 복합 금융 그 그룹에 대한 규율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은행과 이제 그 비은행을 같이 금융과 비금융을 같이 하는 또는 CP라고 해가지고 시스템상으로 중요한 대형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규율 체계를 갖고 있죠. 그죠? 그거는 동일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대형 그런 금융사 또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 간에는 차별적인 규제가 되는 것인데 저런 식의 규제가 보완적으로 사용이 된다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미 법제 적용되는 법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부터 일단 맞춰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동일 행위, 동일 규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경쟁 행위를 제재해야 된다라는 얘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이 이제 리나 칸인데 33살에 이제 논문 써가지고 저렇게 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을 때 저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필수 설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저런 독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게 혁신의 장점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필수 설비 규제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얘기예요. 필수 설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겁니다. 철도나 전기, 에너지 필수 설비예요. 근데
철도나 전기, 에너지 같은 필수 설비에 대해서 누구는 비싸게, 누구는 싸게, 또는 누구는 접근이 가능하고 누구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율하는 것들이 필수 설비 규제 이론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들 기술 중립성이나 망 중립성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그죠? 망 중립성 같은 경우도 그런 거거든요. 인터넷 망 같은 경우에 누구는 그 망을 이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망 사업자가 있죠. 우리 뭐 KT나 SKT 같이 망 사업자가 있고 그 위에 뭐 포털이라든지 인터넷 컨텐츠 같은 거 올리는 이런 서비스 업자가 있어요. 근데 서비스 업자별로 누구한테는 비싸게 요금을 책정하고 누구는 싸게 책정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망 중립성 원리예요. 뭐 다른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플랫폼도 그런 면에서는 필수 설비로 규율을 해야 되고, 따라서 저런 접근성이나 이용 가격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원리를 일단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슈고, 그 다음에 업무 범위 확대 추진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글로벌리 보면 스타트업들, 이 핀테크들 이런 데에 대한 가장 많이 투자하고 거기랑 제휴하는 사업자들이 기존 금융회사예요. 이 기존 금융사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럼 기존 금융사들은 그걸 왜 키우냐? 기본적으로 대형 빅테크로 불리는 대형 사업자들에 의해서 판매 영역 또는 플랫폼 영역이 반독점적으로, 그러니까 독과점적으로 장악되는 것들을 막기 위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핀테크 사업자들이 하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들을 자기들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훨씬 이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경제 전체로 보면 결국 핀테크 사업자들이 계속적으로 자꾸 나오고 등장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일단 좀 해야 된다라는 일단 얘기고요. 끝으로 이제 데이터 독점 통제 같은 경우는 뭐 앞서 이제 다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어쨌든 데이터의 비대칭성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좀 생기는 이런 폐해들,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위가 예를 들어서 오픈 뱅킹을 통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한테 은행이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 그 항목들이 쫙 있습니다. 그거를 제3의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의무적으로 제공을 하게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빅테크 플랫폼 같은 데서 하는 여러 가지 상거래 정보, 뭐 물품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도 우리도 그거를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들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그거를 원칙적으로 신용정보법의 그 신용정보의 범위에 집어넣어서 상거래 정보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12개 카테고리로 딱 정의를 해서 줘요. 그 12개 카테고리가 뭐냐면 의류, 가구류, 예를 들면 굉장히 큰 범위의 카테고리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거래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선호나 니즈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10월 달에 의류 30만 원 구입, 그 다음에 8월 달에 가구류 한 50만 원 구입, 이 정보는 사실은 데이터로서 쓸 수 있는 정보가 좀 아닌 거예요. 그죠? 금융 정보는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12개 카테고리 중에 마지막 항목이 기타예요. 근데 정보 준 분량 중에 60%가 기타예요. 그러면 상거래 정보를 줬다는데 기타래요. 기타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거꾸로 우리는 여기는 예금이 얼마고 적금이 얼마고 심지어 총액 기준이긴 하지만 투자 상품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정보가 간단 말이죠. 그것과 그 사람들은 상거래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 손님들, 그러니까 나쁜 용도로 쓰면 물론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상거래 정보를 이용해서 고객들의 특성을 구분하고 그 사람한테 맞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안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 출발점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적절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해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출이 되거나 사고가 터지는 걸
엄격하게 방지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그런 것들이 결국 컨슈머의 베네핏이 되게끔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들이 데이터 관련 법이나 규정들의 취지라고 했을 때 이런 비대칭성이라는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리고 기존 금융회사 말고 핀테크들은 그런 정보에 전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고 끝으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을 때 3자의 균형 잡힌 발전 얘기했을 때 핀테크 같은 경우는 좀 더 라이트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종의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에요. 일본의 지급결제 서비스 같은 게 자금 이동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체나 뭐 송금 같은 걸 해줄 수 있는 사업자인데 그거를 기존에는 자금 이동법에 그 사업자 그 인가를 받친 사업자가 은행만 있었어요. 은행만 있었는데 핀테크들을 들어오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금 이동법을 차등 규제로 등급을 나눈 거예요. 1종, 2종, 3종, 그리고 뭐 예를 들면 4종. 그럼 은행은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금 이동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규제를 차등화해서 자금 이동 업자지만 1종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 2종, 3종을 받은 사람의 업무 범위라든지 규제의 강도가 달라요. 그러면 그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핀테크한테 라이트한 규율을 통해서 이네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과 어쨌든 그 비용을 가지고도 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좀 더 라이트한 차등화된 규율 체계를 가져가되 이게 기존의 금융업법 내에서 그런 인가 단위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규제의 비대칭성이나 규제 차익의 이슈로부터 벗어나면서도 차등 규제를 통해서 핀테크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빅테크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빅테크니까 나쁜 놈이다, 없애야 된다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빅테크가 됐든 핀테크가 됐든 기존 금융회사가 됐든 이런 금융 서비스 업쪽에서 어떻게 하면은 경쟁 친화적이면서도 혁신을 추동할 수 있는 그런 경쟁 구조와 어쨌든 사업 모델의 어떤 확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견인해낼 수 있을 거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도 설계를 조금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검토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정중호 일단 동일행위, 동일 규제하고 기관 중심 규제라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런 차등 규제라는 것들이 그럼 현실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사실 그건 별로 어렵지 않은 이슈거든요. 차등 규제라는 것들은 그거는 뭐 기존에 이제 금융업법의 사례도 있고 해외에도 이제 몇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기존에 없는 새로운 어떤 서비스 모델을 이렇게 자꾸 육성하기 위해서 기존 업법이나 법령을 우회해서 새로운 라이센스를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만들어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기존 어떤 법령 체계와 자꾸 충돌이 되고 그래서 자꾸 규제 차익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조금 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 업법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차등화된 규율 체계로 재정비하고 만약에 기존의 그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 업법으로 들어왔더니 차등 규제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혁신이 일어나지 않더라라고 한다면 기존 업법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 기존 업법을 바꿔야죠. 자꾸 새로운 라이센스를 만들어 가지고 규제의 어떤 비대칭성 문제를 야기하지 말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